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새벽 전우책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러 오다가 어느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로 언론인이신데 저하고는 반대 진영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 하는 얘기가 박근혜 정부를 치던 이 박영수 특검, 윤석열 팀장의 적폐청산과 지금의 적폐청산이 무엇이 다르냐는 얘기였습니다. 다르죠. 아주 많이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를 치던 적폐청산은 정치적 공격이 많았죠. 돈이 문제된 파렴치 범죄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구속이 되고 폐가 망신을 하고 멸문지화에 이르렀지만 돈이 문제됐던 지저분한 범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파렴치 범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이 구속되고 정진상이 구속되고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압수수색을 받고 지금 다시 구속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입니까? 돈이 연관된 파렴치 범죄들입니다. 달라도 한참 다른 겁니다. 자,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이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갔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제가 칠 들고 나서 항상 머리맡에는 김일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비참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백주대낮 6, 7시간 동안 서울 상공을 북한 무인기가 함부로 날아다녔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 군은 100여 발 사격까지 했으나 북한 무인기가 제 멋대로 종횡무진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종횡무진. 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다는 것을 종횡무진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통령실의 반응은 하루 뒤인 어제 나왔습니다.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셨을 것이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늘 하던 말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투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 무인 항공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그리고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 혹자는 모든 것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린다고 하지만 저는 문재인 정권 당시부터 9.19 군사 합의를 사기극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9.19 군사 합의 자체가 우리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한 합의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처음부터 핵을 고도화하는 등 시간을 버는 기울어진 시소였습니다. 시소하시죠. 한쪽이 내려갔다 한쪽이 올라가다 또 한쪽이 내려가면 또 한쪽이 올라가고. 근데 이건 처음부터 기울어진 시소였습니다. 특히 휴전선 10km 이내 회전식 비행기, 헬기 기동을 못하게 한 것은 어차피 헬기를 무력화한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 헬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사들였던 아파치 헬기 2개 대대입니다. 솔직히 저는 9.19 군사합의는 어쩌면 고도의 사기극으로 이적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사건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당나라 군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군문에 오래 있었던 분들, 그래서 태극기가 올라가는 것만 보면 저질로 그 승리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드론 부대 창설을 말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 사실 조종사 등 실병력이 거의 필요 없는
드론 부대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육성해야 할 새로운 항공부대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아주 기습적으로 공격하던 그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드론 부대가 한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안타까운 것은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쓸데없는데 쪽지 예산이 난무를 했는데, 그리고 온갖 포퓰리즘 예산은 증액됐는데 국회에서 이런 드론 예산이 50%나 삭감이 됐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윤 대통령이 말입니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겠다. 대통령실은 이틀 전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이었던 당시 상황도 다시 설명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단호한 조치가 있었다. 북한의 영토 침범에 대해서는 확진을 각오하고서까지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가 무인기 2대를 북한에 올려보내서 이 군 정보시설을 촬영해 왔다고 그러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개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쟁 중에 토론은 불가능하다. 긴밀히 보고를 받았고 작전 수행 중 윤 대통령이 직접 군을 통수했다. 전쟁 중에 그러면 NSC는 열리지 않는 겁니까?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 말을 언급하며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권 카르텔은 작년 6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 윤 대통령이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 처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박영수 특검 당시 이 윤석열 수사팀장이 직접 수사했던 권력의 사유화의 주체인 최순실과 무엇이 다른가요? 권력의 사유화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쪽이 훨씬 더 심했죠.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다며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좌파 시민단체들 밤에 잠 못 자게 생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오늘이죠. 28일 비영리단체의 정부 보조금 지급과 관리 실태를 직접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이 발표하겠죠. 정부 각 부처에서 비영리단체에 지급한 국가보조금은 매년 1조 원 규모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YTN에서 새벽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때 정부 보조금이 한 3, 4천억 가량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게 1조 원 정도로 늘어난 것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스럽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 인하와 반도체 지원, 주식 양도세 완화 등을 위한 법안이 미진해서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자, 다시 이 북한 무인기 사태, 이 군의 변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군의 변명도 이어졌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장 강신철은 이분은 육군 중장이죠. 이 강신철은 27일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부터 했습니다. 어제 적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했으나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 뒤에 덧붙인 변명이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공격용 무인기는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 타격 능력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쉽게 말해서 날개 폭이 한 2m가 되고 그리고 길이가 한 2m 되는 이런 북한의 무인기는 우리 탐지 능력으로 우리 레이더망으로 거의 탐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호크기는 공연히 사온 겁니까? 설마 이 3m 정도로 작은 비행체는 탐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격 무기가 아니라 정찰용 무기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긴 어제도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죠. 이 서쪽에서 접근하는 또 다른 비행체, 이게 무인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국 셋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의 그 탐지 능력이 아주 열악하다는 데 대해서 저는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글로벌 호크기를 도입해서 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강 본부장은 각급 부대별 탐지 및 타격 자산 운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탐지 자산은 초기부터 적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하며 그리고 타격 자산을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합참 차원에서 통합 합동 방공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적의 무인기가 오는 것을 예상해서 주기적으로 합동 훈련을 하겠다. 참 때는 늦었지만 그래도 반가운 말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처럼 북한 무인기로 우왕좌왕했지만 북한은 어땠을까요? 김정은은 그 시간에 아주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6일 소집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김정은은 더 격앙된 투쟁을 주문하며 내부 전열을 더욱 가다듬었습니다. 김정은이 이 회의에서 내년 국정 운영과 관련해 한 말이 이렇습니다. 곤란 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실제적 전진을 이룩한 사실을 소중한 바탕으로 하여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향을 세울 것이다. 북한에서 하는 연설들을 보면요, 이거 국어 공부를 한참 새로 해야 됩니다. 해석이 너무 어려우니 말입니다. 김정은은 26일 저녁에는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사회주의 헌법 제정 50주년 기념 보고대회에도 집권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체제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보고대회에는 김정은 외에도 내각총리 김덕훈이라는 자, 그리고 아주 실세죠. 당조직비서 조용원, 그리고 당중앙위 비서에 새로 떠오른 박정천, 그리고 리병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지금 얼굴 마담이 되어 있는 상임위원장 최용현은 기념보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핵무력 건설대회 완성을 실현했다. 그런데 북한의 무인기 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북한은 대공사격 표적기에서부터 정찰 감시 그리고 자폭 타격용 무인기에 이르기까지 천여 대의 다양한 무인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서 북한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는 방현 원투라는 중국에서 대공사격 표적용으로 도입한 D4를 개량한 모델입니다. 이게 한 300여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D4는 길이가 3.23m 되는 소형 무인기인데 작전 반경은 50km 정도의 무인기로서 고도는 약 3km 이상, 그리고 운용 시간은 2시간 정도나 됩니다. 현재 북한은 이 기종을 기만이나 훈력 표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20에서 30kg 정도의 폭탄을 장착하고 폭탄을 매달고 시속 160여 km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어서 전방부대에 배치 운용 중인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론 부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방의 그 보통 부대에 이런 드론들이 배치가 되어서 폭탄을 매달고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편 북한은 미국제 무인 표적기인 MQM-107D 스트릭
스트리커라는 무인기를 시리아로부터 밀수입을 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무인기인데요. 이 무인기에 소형 폭탄을 장착한 자폭 무인기로 개조를 해서 북한은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리커는 시속 925km로 대단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 시속 925km로 최대 600에서 800km 떨어진 목표물에 자폭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 휴전선 부근에서 대한민국 전역에 이 드론 공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북한은 또 러시아에서 단거리 무인 정찰기 프라체 1T와 VR3도 도입했습니다. 이들의 작전 반경은 60km에서 90km로 2시간 이상 정찰 임무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지난 2014년 청와대와 경기도 파주 그리고 백령도 일대, 2017년에는 성주 4대 기지 등을 촬영한 소형 무인기도 북한의 대표적인 무인기입니다. 어쨌든 북한은 26일 무인기로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 쓰지 않았던 도발 수단을 다시 썼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도발을 할까요? 신문에 나온 전문가들이 의견은 이렇습니다. 한미를 자극해 9.19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대북 감시 정찰 태세를 시험하는 다목적 도발 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의 대응 체제가 어떤지 살피기에 이 드론보다 더 적합한 무기가 없었던 겁니다. 26일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 밑으로 내려보낸 무인기는 우리 군이 대비태세를 감지하듯 김포 파주와 서울 북부 상공을 마구 휘저으며 날아다녔습니다. 군은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까지 출동시켜서 북측 무인기의 뒤를 쫓았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군은 오전 10시 25분 북측 무인기를 김포 북쪽 MDL을 넘기 전부터 포착한 뒤에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인기에 경고방송을 해본 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전부터 KA-1 공격기와 이 공격 헬기를 다수 띄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횡성에 KA-1 하나 떨어진 것도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오후에는 강화군 교동도 서쪽 20mm 기관포 100여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객출시키기 위해서 발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특별한 공격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군은 무인기가 민가와 도시 상공을 비행해서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민간인이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총격을 못 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명백하게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등 사실상 침략 행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5시간이 넘도록, 아니 제 판단으로는 6시간이 훨씬 넘도록 전혀 억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날 MDL을 넘어온 무인기 5대 가운데 한 대는 북측으로 그대로 복귀를 했고 4대는 탐지 레이더에서 사라지며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에 따라 해당 무인기가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아니, 파악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연히 조준 사격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우리 군은 무인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MDL 이북으로 보내 상응 조치를 하고 2대를 보냈죠. 상응 조치를 하고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의 현장 지휘관은 일단 유사시에 어떤 재량권이 주어져 있습니까? 가령 현장의 사단장, 연대장들에게 어떤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가요? 자,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한은 ICBM과 정찰위성 개발 관련 시험 그리고 7차 핵실험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우리 언론에 거의 매주 2~3번 이런 기사가 나죠. 곧 7차 핵실험이 있다,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한국과 일본 내 주요 시설과 영내 미군기지 등에 대한 위협을 키워왔습니다. 이런 차에 최근 공군기를 동원한 무력 시위를 벌이고 그리고 포병 사격에 이어서 이번에는 무인기까지 투입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대응 차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번에는 대장동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통보 날짜가 바로 오늘 28일입니다. 오늘 들어와라. 들어와서 조사받아라.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명은 이미 불출석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소환일인 오늘 28일 경청투어라는 이름으로 전남 광주 지역에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방문하고, 그리고 광주 현장 최고위원 회의 이런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은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이 되면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제 다시 소환일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번은 더 하겠죠. 만약 끝내 이재명이 소환에 불응한다면 지난 9월 8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사건처럼 이번에도 이미 수사로 확보한 증거와 관리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만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서면조사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만, 이번 성남FC 의혹은 유력 정치인의 100억 원대 뇌물 사건이죠.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직접 이재명의 진술을 확보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고 썼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수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한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한 상황에서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검찰은 이미 네이버와 차병훈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네이버 조사 사항이 이렇습니다. 2015년과 2016년 공익법인 희망살림, 바로 이게 현재 주빌리 은행이라는 시민단체죠. 이 희망살림을 통해서 성남FC에 40억 원을 줘서 그중에 39억 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제2사옥 용적률을 상향하고 분당 수서 도시 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민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 분당 경찰서와 분당 보건소 부지에 첨단 줄기세포 의료시설 조성을 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세운 바 있는 차병훈 역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성남FC에 33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 적은 돈들이 아닙니다. 2018년 성남시는 분당 차병훈과 분당 경찰서 부지의 기존 용적률을 200%, 250% 되어 있는 것을 460%로 거의 2배 수준으로 상향을 하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땅은 그대로인데 건물은 거의 2배로 지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들 기업은 검찰 조사에서 성남시의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은 성남FC 의혹이 연루된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나머지 기업과 그리고 대장동 일당이 만든 특수목적법인 그 SPC라고 그러죠. 이 풀연 위례 프로젝트의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도 모두 다 뇌물을 갖다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이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 제3자 뇌물공여 이렇게 되겠죠. 이재명과 성남FC가 사실상 한 몸이기에 제3자가 아닌 실질적인 기부 체납, 그러니까 곧장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성남FC는 명백한 제3자이기 때문에 설령 이재명이 구단주였다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가 맞는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에 대한 인지 및 부정청탁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자의 진술부터 증거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당장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특혜 의혹,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 등을 감안해서 다른 범죄들과 함께 막바지 단계에서 이재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앞으로 대장동, 백현동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다 하고 나서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견해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에 검찰 행정력을 총동원한다고 지금 반발하고 있죠. 수사 검사들 사진까지 쫙 1,2명이나 붙여갖고 전 당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민주당이 반발하자 국민의힘은 연루된 비리가 많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이재명 수사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를 해서 이른바 좌표 찍기에 나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대변인 안호영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하는데 8개의 부서, 60여 명의 검사 등 검찰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박해하고 탄압하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에서 경쟁한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아니, 죄를 지어서 수사를 하겠다는데 누가 윤 대통령과 선거에서 한판 붙었다고 해서 이렇게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자 27일 국민의힘 대변인 양금희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수사 검사의 수가 많은 이유는 이재명이 성암FC 사건,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 여러 건의 대형 토착비리 사건이 연루되어 있고, 그중에 대장동 사건만 예를 들어도 조 단위의 국민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므로 수사하는 검사의 수가 적을 수가 없다. 양금희는 민주당이 수사 검사들이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검사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개딸들에게 구원 요청을 한 것이다. 양금희는 강성지지층 집단을 자극하는 민주당의 좌표 찍기는 그간 한두 번이 아니다면서 자당의 당헌을 개정할 때도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일부 의원들에게까지 문자 폭탄을 보내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쯤 되면 좌표 찍기는 민주당 고유의 구태 DNA다. 이러한 불법적 떼법 관행은 시대착오적이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 역시 법치주의를 파괴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런데 어제는 이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죠. 이 김성원의 이 비관적 전망이 뉴스가 되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습니다. 1월 초 압수수색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2차 소환을 할 것이고, 임시국회가 끝난 뒤에 1월 9일 이후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김성원은 김만배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대장동 수사에 차질이 생기자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먼저 이재명을 소환하고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원은 당 차원에서 이재명의 검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 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전면에 나서 대응하는 것에 대한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 말 들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니까 저희가 이렇게 방어하고 또 떳떳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가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라든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펼쳐지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수사를 막지 않으면, 전당적으로 막지 않으면 앞으로 문재인 수사, 그리고 거의 소속 의원들 모두에 대한 수사가 연이어질 것인데 이걸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범죄에 대한 수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당 전체에 대한 권력의 공격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을 침입하고, 그리고 한 장관을 쫓아다니는 등 주거 침입과 스토킹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이 있죠. 더 탐사.
과거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더 탐사 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강진구 등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더 탐사 관계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 그들은 과연 언론일까요? 일선에는 돈벌이가 목적이라는 지식도 있습니다. 전직 신문기자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 의문, 언론이라면 아직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김현장의 변호사 30명이 한밤중에 청담동 골목 안에 있는 술집에서 만나 유흥을 즐겼다는 말을, 심지어 동백 아가씨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말을 정말 믿고 있는 걸까요? 자, 세 번째 의문. 취재원이 공인인데도 탐사보도를 이유로 계속 스토킹 행태를 보이고 집을 찾아가 평온을 깨뜨리는 일이 취재라는 이유로 양해가 되는 걸까요? 자,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언론이 가면을 쓴 유튜버일 뿐이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